이제 투자 문제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투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는 학습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 천재를 오늘 또 한 번 만났습니다. 2012년부터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알고 투자한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딱 첫눈에 볼 때 이 양반은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이분 인터뷰를 했는데 뭐 한 1000명밖에 안 본 겁니다. 아주 적게 봤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반인들이 유명하지 않는데 저는 에릭 부히스라는 분을 대단한 분이라고 본 겁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초기 개척자이고 기업가 중 한 사람이고 업계 상황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 지금 이제 베니스 AI라는 그런 기업을 창업해 가지고 활동하는 2012년부터 여러분들 보시죠. 이 사람 인사이트 통찰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천재들을 제 눈에 한눈에 볼 때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예.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초창기 멤버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처음 30분 동안 스캠 사기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더 쿨리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트코인은 순수하게 시장 기반이고 공급이 희소하고 수학의 법칙으로 강제됩니다. 금과 달리 물리적 제약에 부담이 없어 전 세계 어디든지 즉시 비용 없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든 어떤 크기의 금액이든 숨기거나 보낼 수 있고 이것은 그가 접한 가장 강력한 금융기술이었습니다. 금융기술이자 상품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2011년 이야기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the coolest. This is the coolest thing I have ever heard of. 내가 이제껏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여러분 coolest thing이다. 가장 멋진 것이다. 꼭 같은 표현을 MSTR에 투자한 캡탈 그룹의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가 이런 표현을 월스트리트저널에 써죠. The coolest thing. 기술적으로 아주 완벽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2011년에 안 겁니다. 2011년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왜 자꾸 여러분 지나간 거를 보냐. 투자가 하는데 안 늦었다는 겁니다. 억수로 후회할 거란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제가 2011년에 못 봤거든요. 이거를. 내가 2011년에 이 기술을 못 봤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뭐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 블록체인 이런 기술에 대한 책은 읽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못 가진 겁니다. attention please. 관심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큰 복을 타고 난 겁니다. 공병호라는 사람이 이런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공병호 플랫폼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attention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심을 제가 못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투자자가 됐겠죠. 그런데 2035년이 되면 똑같이 이렇게 후회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다루는 겁니다. 나는 이 양반이 천재라고 본 겁니다. 이야, 이 대단한 장관입니다. 딱 볼 때 이런 천재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구상에서 지배적인 통화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이 전통적으로 같은 기축통화 역할을 대체할 것입니다. 가장 초창기에 깊숙이 개입했던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입니다. 금을 대체할 거라고 보는 거죠. 미친 소리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구상의 지배적인 통화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전통적으로 같은 기축통화 역할을 대체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기초화폐로 사용되는 주요 금융수단이 금에서 잠시 법정 화폐 시험을 거친 다음에 금이 시도회가 실패하고 그다음 법정 화폐가 여러분 상당기한 50년 이상 지배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천재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정리해 소개하겠습니까? 예. 이게 핵심입니다. 2011년부터 여러분 이 부분을 봤던 Bitcoin could become is likely to become the dominant monetary asset on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여러분들 머니터리 에셋이 될 거라 화폐 자산이 될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드룰을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금이 지배하는 그런 원칙들을 다 대체하게 될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해 주는 것이고 여기 금이 여러분들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주요 파이낸셜 도구가 비트코인이 사용될 것 같다. 금으로부터 권력이 이동할 것 같다. 금이 시도하다가 이제 불안 닉슨 행정부 때 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0년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사이트인 거죠. 천재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는 겁니다. 2011년이 가장 초창기 엔지니어입니다. 5년에서 15년 정도 안에 주권 채권 시장의 붕괴로 법정화폐 시장이 무너질 것으로 봅니다. 한국 지금 이런 국공채 시작하고 지금 일본 채권 시장 보면 되는 겁니다. 현재의 법정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거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능 순서로 법정화폐가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죠 금과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런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래도 빨리 깨우치는 겁니다. 각성을. 이 여러분 엔지니어가 현행 법정화폐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5년에서 15년 정도 현행 통화 시스템이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채권 시장에 지금 여러분들 일본의 국채금리가 올라서 야단이지 않습니까? 촉매제는 주권 채권 시장의 붕괴가 될 것이고 정부가 부채로 인해 붕괴와 재앙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부채 수준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피라미드 사기와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수년간 주류로 서서히 진입해 왔지만 그 재앙이 닥쳤을 때 아직 준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곧 준비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갖게 되면 이제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금밖에 없었던 거죠. 한계 효용에서 건전한 재정적 결정은 비트코인으로 점점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터너티브 대안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올터너티브 대안을 정부가 발행하는 이런 법정화폐에 대한 대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국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자산을 사지 않습니까? 엔지니어가 여러분 초창기 엔지니어가 여러분 전망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가운데서도 이더리움은 본인이 볼 때 스마트 계약 혁신의 명확한 성자라고 봅니다. 뭐 저도 대충 그렇게 봅니다.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명확한 성자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었고 이더리움의 가장 중요한 선점 효과보다는 네트워크 효과 같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의 무적에 가까운 네트워크 효과를 달성했다.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이 보어히스란 엔지니어 입장에서 안착에 성공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대표주자를 예를 든 겁니다. 이더리움은 왕이 될 것이고 폐위될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이런 통찰력이 반드시 이런 정답이 될 수 없지만 천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예, 여러분 보시죠.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대세가 될 것이고 AI 시스템이 블록체인상의 금융자산을 제어하고 관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이런 소송을 벌리는 과정에서 소송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5만 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현재 가격으로 80억 불 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 5만 개를 팔았던 겁니다. 그죠? 이분이 여러분들 뭐라고 조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충당하게 갖고 있던 5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회한이겠습니까? 이분이 여러분 우리한테 주는 조언이 비트코인 많이 모으자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해줄 조언은 가질 수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권 변호사가 됐네요. Make sure you hold on to like every bitcoin you possible can. 그죠? 여러분 비트코인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내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다른 사람 의견에 개의치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평생 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고 살았으니까 천재 이야기를 이름 제가 소개하는 깊은 뜻을 여러분이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천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재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천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해석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한 번 더 보시고 뭐 그렇게 지명도나 이런 것이 일반인들에게 안 알려졌지만 제가 이 눈썰미가 있기 때문에 감시 알아보지 않습니까? 아, 이 양반은 진짜 이 업계에 대단한 인물이구나. 눈빛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놀랐습니다. 코인데스크에 이런 인터뷰가 되면 되게 몇만 명이 보는데 1000명밖에 안 보인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야, 이 양반은 진짜 대갈 거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투자 방향인 게 딱 머릿속에 잡히지 않습니까? 소신 있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일단 여러분들 이런 코인화 비트코인화 이런 부분들은 통화제도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제도. 글로벌 통화제도하고 어마어마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일본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한 겁니다.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고 그리고 이런 일본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급증을 하니까 엔화 가치가 이런 폭락을 한 겁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한 지금까지는 그래도 채권이 발행되게 되면 일본 은행이 다 매입을 해가지고 웬만큼 채권 수익률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더 찍을 거다고 보는 거죠. 그럼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니까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인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통제할 수 없도록 높아진 겁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은 상당 수준의 인플레이션 심화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럼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가도 재평가될 수밖에 없고 양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여기 스택이라는 분이 우리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통화 리셋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데 핵심 내용을 한번 보시죠. 현재 글로벌 금융 상황을 중앙은행의 통화 리셋과 피아트 화폐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합니다. 중앙은행들이 통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니까 뭐 달러하든 엔하든 원하든 다 내려가니까 금을 사들이는 것은 중앙은행들 자신들이 이미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익률 곡선 통제 실험 일본이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해가 여러분들 일본 은행이 인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채 수익률을 조정해 왔는데 통제해 왔고 관리해 왔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됐고 엔화 가치가 폭락하며 수입 물가가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통제하기가 쉽지 않게 된 거지. 일본이 겪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 한국이 거의 그대로 겪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영원히 억제할 수 없으며 인공적으로 부풀려진 주식 같은 자산들은 금, 상품, 에너지 같은 실물 자산을 기준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글을 장문의 글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통화 리셋이라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큰 종류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그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내려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돈 플러스 이런 데 잘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은 채권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지만 에너지를 인쇄할 수는 없고 통화 조작은 궁극적으로 실물 구매력의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 점점 더 중요성을 갖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은 역사적으로 모든 통화 리셋을 생존한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에너지 생산 비용과 연관된 유한하고 중립적인 예비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금으로서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높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랬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앞에 내용하고 여러분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의 안목을 지금 이제 일본 문제의 핵심이 경기 부양을 위한 인위적 저금리 정책 일본은행의 국채 무제한 매입을 통한 국제 수익률 통제 정책이 모두 다 한계에 봉착하고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그럼 뭘 유심히 봐야 되냐. 투자자는 항상 자기가 투자하는 자산이 희소성이 있느냐 그리고 화폐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실물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여러분들 빚에 많이 의존하고 재무 건전성이 있는 자산이냐 그걸 여러분들 한번 봅니까 물리적 실물 자원의 공급과 무관하게 화폐 가치와 금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시도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통화정책을 통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그런 자금의 지속적인 조달은 자국 화폐의 약세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낳게 됩니다.
일본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궤적을 우리가 그리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뭐 여기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강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 미국의 여러분들 최상위 기술주에 투자하는 거죠. 다음은 하드에셋 경화자산, 경화자산에 투자하는 것. 여기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경화자산에 투자하는 것,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근본적인 이슈도 공부를 하지만 동시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모두가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3대 은행이 아마 체이스뱅크하고 웰스파고 시티은행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가 4개 중에 뭐 1등은 JP 모간 은행이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최대한 4%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에 4%로 이렇게 증가시켰네요. 큰 뉴스죠. 미국의 최대 은행이 그동안 그렇게 비난했던 비트코인을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4%까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크립토 자산, 디지털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비트와이즈 CEO인 헌트리 호슬리라는 분이 대단한 뉴스란 큰 뉴스라는 거죠. 큰 뉴스입니다. 휴지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음에 크게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재무자문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비트와이즈 여러분들 비트코인 현물 ETF, 피델리티 현물 ETF 이런 것을 사도록 그렇게 권할 수가 있다. 큰 전진인 거죠. 1월부터 재무자문가들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1에서 4% 정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범위를 넓힌 겁니다. 큰 뉴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제1위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고 2위가 뱅가드입니다. 그런데 보통 뱅가드는 대개 중산층이 갖고 있는 ETF의 가장 주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뱅가드와 거래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강한 거부감, 강한 거부감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졌던 뱅가드가 고객들에게 뱅가드 여러분들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런 ETF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큰 조치를 발행한 겁니다. 큰 뉴스입니다. 미국의 이런 뱅가드라는 그런 최대 자산운용사가 고객들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릭 엘드만이 전설적인 그런 재무자문가인 릭 엘드만이 한마디 했습니다. 뱅가드가 암호화폐에 대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가장 최근의 전통 금융회사입니다. 전 CEO는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는 것을 뱅가드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새 CEO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타이밍도 좋습니다. 뱅가드는 5천만 명의 고객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ETF를 제공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역대 최고치보다 30% 낮은 시점에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전에 암호화폐에 회의적이었던 주요 기관이 완전히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다른 크립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신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릭 엘드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린 것은 미국의 주류 흐름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플레드 클루그가 여러분들 미국의
1위하는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하고 뱅가드를 비교했습니다. 뱅가드를 비교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뱅가드가 대개 은퇴계좌의 1등,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의 1등, 이렇게 여러분들 뱅가드가 싸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남은 단계는 뱅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블랙록이라는 다른 회사들이 0.25%의 수수료를 받는데 아마 뱅가드가 출시하면 0.10이나 이렇게 낮추겠죠. 그럼 전부가 다 이런 뱅가드를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블랙록이 독주하는 그런 것이 좀 바뀌겠죠. 여러분들 오늘 바로 릭 엘드만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최신 인터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여러분들 그동안 방송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겹치지만 릭 엘드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보고 있는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빅 엘드만이 한 내용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주요 월스트리트 회사들이 이제 모두 최소한 약간의 비트코인 보통 한 자릿수를 소유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진실의 저자이자 6040의 죽음이란 보고서의 저자인 릭 엘드만은 저는 한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들이 1% 이렇게 하면 10% 4% 하면 40%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릭 엘드만의 주장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이렇게 가감한 겁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최소한 소량의 비트코인 1에서 4%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엘드만은 월스트리트 최고 비중인 1, 4%에 0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비트코인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10%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더 늘릴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릭 엘드만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향후 10년 최고의 투자계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6년간의 놀라운 성과에 이어 향후 10년간 단 하나의 최고의 투자계를 나타낼 것이며 영어로 표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영어 표현을 이게 영어를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This represents the single best investment opportunity for the next decade. 향후 10년 동안 유일한 최고의 인베스트먼트 투자 기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 표현을 꼭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한글로 보면은 조금 여러분 무감각한데 싱글 베스트 오퍼추니티라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라 보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분은 2012년부터 투자를 한 겁니다. 2012년부터.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보면 화끈하게 여러분 영어 표현해 놨네. 보시게 되면은 왜 그렇게 투자해야 되냐, 왜 10%에 40%에 투자해야 되냐,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It's because this represents the single best investment opportunity.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한 거네요. 여러분들 참조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좀 더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가장 큰 위험은 시장 자체가 아니고 투자자의 행동이다. 투자자가 좀 오를 때는 확 했다가 여러분 내려갈 때는 실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ETF 하면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조하셔 가지고 릭 엘드만은 상당한 그런
명성도 갖고 있고 또 명성에 걸맞는 그런 활동도 해오신 분 같아요. 제 태도는 이 숫자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정말로 포트폴리오에 최소 10%를 추가해야 되고 1%가 아니고 최대 40%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4%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향후 10년간 단 하나의 최고의 투자 기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확신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강력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뱅가드가 고객들이 허용을 했는데 뱅가드 고객들이 자기 그 자산의 2% 정도만 할당하더라도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이거는 이제 원문입니다. 원문을 이제 녹취록 원문을. 그리고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통화량 증발로 보면은 채권이나 국채를 사서 자금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돈을 은행 계좌나 국채나 머니마켓에 넣어둔다면 저는 돈을 계속 성장시켜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세후 인플레이션 후 수익률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원금을 계속 까먹는다는 겁니다. 어떻든 자산 가운데서 암호화폐가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의 영역인 것은 분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죠. 조심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보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흐름을 여러분들 잘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하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 상승, S&P에서 비트코인 보유회사인 MSTR의 여러분들 신용을 강등한 것, 모간 스탠리의 MSCI 지수에서 MSTR이라는 아니면 디지털 자산을 50% 이상 갖고 있는 39개 기업을 리스트에서 제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JP모간이 블랙록의 IBIT와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기초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MSTR이란 그런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더 사기 위해서 발행한 연구 우선주인 SDRC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전부 보면 낌새가 좀 이상한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정리해놨네요. 이 잭 블록체인 필로소퍼가 이 업계에서 좀 깊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멜랜더 HODL이 깊은 글을 쓰는 사람이죠. 두 사람이 굉장히 깊은 글을 쓰는, 두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작가들도 많지만 깊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어려운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내공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흐름을.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두고 전쟁을 벌리는 겁니다. JP모간 같은 주류 은행들하고 그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중심으로 하는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하고 뭘 둘러싸고 비트코인에 기반한 그런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신용시장을 두고 여러분들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MSTR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실을 지금 많이 본 상태입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목숨을 건 혈전. 제가 음모론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시각을 갖고 한번 시장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MSTR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금융주의자들, 이제 주로 은행들입니다. 은행들은 참 여러분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금융상품들이 은행들의 그동안 영업 기반을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런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권주의자들 비트코인을 중앙집중식 화폐 권력 해독제이자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치열하게 이런 접전을 벌이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자산 배분 논쟁이 아니고 기존 금융 엘리트들하고 건전한 화폐를 추구하는 신세력 간의 갈등인 거죠. 이 전쟁의 핵심은 전환 레일이고 명목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누가 통제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래티지사가 여러분들 발행한 연구 우선주인 SDRC는 명목 화폐의 유동성을 비트코인 담보 루프로 유입시켜 희소성 엔진을 작동시키는 핵심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힘들지만 뭔가 하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초자산을 가지고 SDRC라는 위험이 상당히 적은 10% 내외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그런 연구 우선주를 발행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유동량 자체가 시장에서 이런 유동성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거를 희소성 엔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희소성 엔진. 그런데 JP모간이 이번에 만든 블랙록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초한 구조화된 상품은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에만 노출시키는 그런 상품을 파는 거죠. 완전히 서로가 다른 겁니다. 희소성 엔진은 연구 우선주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비트코인이 유통되는 양을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걸 희소성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게 천재입니다.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라는 창업자가.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화폐 패러다임에 전환해서 누가 해금을 짓는가. JP모간이 지느냐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데가 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동안 영업을 잘했거든요. 그게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쟁이. 화폐 전쟁의 핵심은 전환 레일로 명목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신용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누가 통제권을 쥐느냐 그건 거죠. JP모간이나 모간 스탠리가 이런 발행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직접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품들은 비트코인은 양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MSTR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전환 레일 싸움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이크론 출시 STRC는 법정 화폐 저축을 비트코인 담보 기반의 실질 수익으로 전환한 상품입니다. 기발난 상품인 거죠. STRC가. 그런데 STRC가 성공하게 되면은 채권 시장이라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의 리츠 시장 부동산 신탁 시장이라든지 CD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왜? 무위험에 가까운 금리를 10%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기존의 CD라든지 미국채는 금리가 4% 정도밖에 6% 정도 차이가 나면 여러분들이 은퇴자 같으면 어디다 돈을 넣겠습니까? STRC에서 돈을 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 은행들은 사활이 걸린 사건입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기반 신용 창조 시장을 장악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던 희소성 엔진이 가동된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담보 능력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 차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또 다시 비트코인을 수요하고
비트코인을 지금 가져가면 장기 보유기 때문에 비트코인 유동성이 감소되고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담보물건 이런 가치가 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유통 물량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소성 엔진인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까 마이클 세일가 만들어 여러분들 진행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에 여러분들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MSTR 주식이 좀 떨어지더라도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은 이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희소성 엔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담보 능력 강화로 이어지고 차입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을 현저히 줄이는 희소성 엔진이 이런 가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러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뭐 수익 기반도 타격을 받고 헤게모니도 뺏기고 자본 비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MSCI가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S&P가 여러분들 신용 등급을 여러분들 정크본드 수준으로 낮추는 것 전부 다 그런 차원에서 주류 금융기관들의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JP모간 등 주류 금융기관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비트코인 기반 구조화 상품을 출시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물 비트코인을 수요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가격 노출에만 집중해 가지고 여러분들 별로 필요가 없는 상품인 거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간 스탠리의 MSCI나 S&P의 들이 총공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테틱 섀도를 해가지고 주류 금융기관들이 합성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MSCR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만 넘기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고 봐야겠죠. 기존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그냥 대중들이 각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현금 갖고 있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AI 혁명은 계속해서 물건값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새로운 무형의 디플레이션 통화 기반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깨어난 겁니다. 빨리.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2011년도 깨어난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니까 여러분들이 명목 화폐의 가치 하락은 이제 대부분의 대중에게도 명백한 수학적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량에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자국 화폐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자산 매입 이런 데 대한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검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많이 권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뭐죠? right answer. 가장 지름길 가장 정직한 길 가장 정확한 길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신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선거를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에서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한을 해가지고 방송을 못 보도록.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70만 정도가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방송들도 한 10만 정도가 봐야 되겠죠. 70만 정도 회원을 갖고 있으면. 2021년도 여름에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제한을 받은 겁니다. 2020년 여름이네. 2020년 여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을 뒤엎는 겁니다. 판을. 이렇게 10% 정도 제공하면은 은행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큰 도전인 겁니다. 디지털 크레딧 시장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품을 출시해 가지고 무위험에 가까운 10%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금융시장에 판을 엎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 거죠. 만일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성공하게 되면은 은퇴자들이 엄청난 여러분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SDRC 연구 우선주가 대규모로 확장된다면 기존 금융기관들 채권 시장과 전통적인 저축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SDRC가 제공하는 메커니즘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통제권을 근본적으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들 톱이라도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SDRC는 명목화폐의 유동성을 비트코인 담보 기반의 높은 수익률 루프로 직접 전환하는 희소성 엔진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전통적인 저축 채널을 무력화시키고 금융기관들의 이자율 및 담보 통제권 상실을 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기존 금융기관들의 대응은 합성 그림자와 같은 상품을 출시하여 실제 비트코인 없이 수요를 시스템 내로 재포획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DRC가 만드는 새로운 전환 레일을 두고 벌어지는 화폐 전쟁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진진한 겁니다. 이 상품 성공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일찍 여러 번 다뤘죠. 야, 이런 상품 성공하게 되면 은행들 어떻게 살아남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야, 이런 상품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수익률 격차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SDRC의 시장을 크게 빼앗길 위험이 부상합니다. 주류 금융기관들은 무위험에 대해서는 최고 4%의 수익률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10%를 제공하겠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마어마한 여름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핵심 권력은 담보의 희소성과 이자율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를 모두 다 SRC가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JP모간의 IBIT에 기초한 구조화 상품은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JP모간이 출시한 구조화된 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SDRC와 달리 비트코인 유통 물량을 늘리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SDRC는 채권 시장과 은행권의 실질적인 폭탄과 같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의 대응의 합성 상품 그다음에 모간 스탠리의 리스트의 제거 S&P의 신용 등급 하락 이 위협은 명확히 주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공격을 알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탁 나눠지는 겁니다. 한쪽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처럼 효과를 가져오고 그다음 한쪽은 뭐죠? 유통 물량을 계속 낮춰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목숨 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목숨 건 전쟁을 그걸 JP모간의 비트코인 연계 구조화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도 기초하지 않고 그냥 블랙록에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연계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어떤 파생 상품을 파는 거죠. 이 상품의 주된 목적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고객들의 수요를 은행 시스템 내부로 다시 끌어들여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금고 없이 종이 정수만 파는 페이퍼 골드와 꼭 같은 제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현물 모시는 게 좋겠죠. 요약하자면 JP모간은 고객들에게 진짜 비트코인 대신에 비트코인 노출권을 판매해 가지고 자본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비교 딱 해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의 SDRC 실제 비트코인 자산을 기초자산이고 여기는 IBIT를 기초자산을 해가지고 JP모간 상품은 실제 비트코인을 전혀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달러는 상품이죠. 상품. 달러가 상품입니다. 금도 상품이고 비트코인도 이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라자소니 인도계 캐나다인입니다. CFA 재무 전문가죠. 아주 열렬하게 비트코인의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아주 진실된 분입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마다 신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들도 한 번 정도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글을 올리고 방송을 찍어서 내보냅니다. 라자소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날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께서 0.1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시면은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황을 영구히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내려가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면 강남 아파트도 전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식도 전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한 지역의 여러분들 상품 가격이 2016년에 664개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집이 같은 집입니다. 2024년에는 6.6개가 되겠죠. 강남 아파트 여러분들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비트코인 한 개로 가지고 살 겁니다. 한 개. 모든 자산 가격은 법정 화폐 기준은 천정부지처럼 올라갑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관점을 전환시키면 전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고 혁신입니다. 0.1개 가지는 것도 인생이 바꿔진다는 이야기는 연평균 29% 정도 성장하게 되면 0.1개의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이런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욕했던 미국의 2대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판매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벤츄얼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드무시겠지만 회의적인 분도 전부 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 무릎을 꿇는 시점이 3년 후냐 4년 후냐 2년 후냐의 차이가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투자하고 여러분들 좀 내려가면 불평하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고 끝까지 보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라자소니 글을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바뀔 거다 이야기죠. 2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1억 불, 10억 불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미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미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결국 다음과 같은 가격대로 거래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억수로 늘어날 거니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형태의 돈이 될 때까지 영원히 오를 겁니다. 어제 여러분도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파워로우에 따라 가지고 상한치하고 하한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지만 제곱 법칙에 따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담보 물량으로 편입되기 시작하게 되면 상한치가 깨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맥 법칙을 가지고 전망이 가능하지만 그런 여러분 낙관적인 견해를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것은 똑같은 후회를 10년 후에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달러화의 수요는 줄고 비트코인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미국 달러 금융 시스템 가치의 99%가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이전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좀 과한 전망이죠. 99%는 좀 의문이지만 아무튼 간에 가격 상승률이 다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법정화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경성자산을 원하는 겁니다. 각성의 순서에 따라서 원하는 거죠. 각성의 순서에. 비트코인을 모르던 시대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주식이 최고입니다. 비트코인을 입문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아주 대단한 주식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성하는 겁니다. 각성. 이 각성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뭡니까? 그냥 상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상가를 사요.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할 건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달러 상품입니다. 상품이죠. 모든 자산과 상품 가격은 법정화폐 기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승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기준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 모든 상품과 자산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진리죠, 진리.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가 나중에 한 개 가지고 살 겁니다. 한 개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 안 와닿겠죠. 이 양반이 여러분들 지금 올린 글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상품이죠, 상품. 상품은 원해야 수요가 있어야 오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0.1% 미만이 비트코인을 이해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들 소유의 비트코인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꺼이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내가 여러분들 교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0.1%가 갖고 있는데 0.1%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고 신념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 다 팔고 나간다 이야기죠. 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90%는 아마도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의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알릴 때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대가로 미국 달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감에 따라서 달러화는 내려가고 분모에 있는 BTC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게 내려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할수록 비트코인 수요는 증가하고 미국 달러의 공급은 증가할 겁니다.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알아야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전 세계는 항상 비트코인을 대가로 달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고도 더 많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모릅니다. 알면 절대로 포기 못하죠. 저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고도 더 많이 원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 알고는 포기 안 하겠다 이야기지. 저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고도 더 많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모릅니다. 0.01개를 가진 사람은 0.1개를 원합니다. 0.1개를 가진 사람은 1개를 원합니다. 1개를 가진 사람은 10개를 원합니다. 10개를 가진 사람은 100개를 원합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팔리게 되면 대부분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열혈 신념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장기 보유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거래소에 사가지고 전부 다 이런 꼬불쳐 놓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안 오르겠습니까? 가격이 오르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방관자로 남아서 다음 몇 년 동안 가격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이야기를 왜 자꾸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천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후회를 다음에 또 할 거다. 야. 또 다음에 5년 지나서 10년 후에 야 그때 이야기를 좀 들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거래소에서 인출된 비트코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영원히 밀어올릴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가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는 3년간의 가격 상승 이후에 1년간의 가격 하락을 봅니다. 여러분 공부해 가지고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자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릭 엘드만 같으신 분이 최소 10% 중간 25% 최대 40%까지 여러분들 미국의 그런 자산 자문가들이 고객들의 권하라 이렇게 했는데 좀 많죠.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시고 저는 공식적으로 한 10%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뭐 본인이 여러분들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고 여유가 좀 있으면 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이런 미국의 ETF나 이런 투자들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투자가 가장 여러분들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터의 투자에 비해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변동성이 높죠. 그러니까 보통 경험이 좀 짧거나 그러면은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죠. 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한 10% 정도 하시고 뭐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으면은 조금 더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얼마나 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저는 10%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별로 개의치 않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심하면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비트코인 투자 같은 부분들을 어떤 분들은 뭐 아주 많이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투자라는 것이 100% 안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 자산이 성공할 거를 제가 믿어 의심치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아주 확률이 낮지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반도체 섹터의 투자나 기술주 섹터에 대한 투자나 그다음에 나스닥 100에 대한 투자나 그다음에 S&P 500에 대한 투자 제가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SCHG, QQQM, FTC, XLK, SMH, SMHX 이런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일종의 영어 표현으로 포트레스라고 하죠. 포트레스. 요새를 딱 하면은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반도체 섹터 투자는 연평균 30%, 그다음에 기술 섹터 투자는 연평균 한 24에서 25%, 나스닥 투자는 22에서 23%, S&P 투자는 18%에서 한 20% 정도 그렇게 딱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ETF 투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자기 자산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년 후에는 얼마가 될 거고 3년 후에는 얼마가 될 거고 5년 후에는 얼마가 될 거고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 거다. 그렇게 이러면 딱 그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의 편차가 생길 겁니다. 그게 예상 가능한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대신에 비트코인은 30%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은 예상이 불가능하니까 조금은 적정 수준까지는 좀 제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미국의 ETF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예상이. 그거는 통계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죠. 30개 기업을 10년 동안 여러분 운영하게 되면 대략 표준 편차 몇 프로에서 평균가 몇 프로의 성장률이라는 게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과학적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은 댓글에 한국에서 주식 투자해가 이런 돈 번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 개별 주식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테마 주식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돈을 잃는 경우가 많은 거죠. 미국 주식은 거의 한 5년 10년 15년 운영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의 뭐죠. 1, 2% 차이에서 다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 전부가 다 본인이 예를 들면 뭐 얼마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은 75세 때 얼마 정도 돈이 생기고 80대 때 얼마가 되고 다 예상이 가능한 거죠. 투자는 과학입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왜 권하냐.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이 너무나 높은 비대칭적 베팅인 거죠. 비대칭적 베팅은 10%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여러분들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